저희 세 번째 발표는 노태정 작가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노 작가님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시며 가짜 뉴스와 미디어 소비, 디지털 문화에 관한 비평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오늘은 가짜 뉴스는 AI가 만든 게 아니다. AI 시대 미디어 소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태정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노태정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고려대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뜻깊은 자리에 제가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나눔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주셨을 때 발제를 맡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 저는 AI나 기술적인 거, 알고리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언론의 역사, 미디어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가운데서 인간의 본성, 특별히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언론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뉴스를 볼 때 요즘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신문을 구독하는 분 계신가요? 종이신문, 조선일보가 됐든 한국경제가 됐든 한겨레가 됐든 신문을 지금 구독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집에서요? 거의 없으시죠? 네, 여러분들 거의 없으신 게 대부분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뜨는 어떤 뉴스 추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구독하는 언론을 통해서 그날에 맞는 데일리 브리핑을 받는다거나 가장 흔한 방법은 이제 본인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에 들어가서 페이스북이 됐든 인스타그램 아니면 X 같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업데이트되는 그 언론사들의 기사 또는 페이스북 패친이라든지 아니면 X에 있는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기사를 통해서 아마 정보를 많이 접하실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바탕했을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발제문에 그 맥락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먼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리즘이라고 할 때 저는 AI를 말씀드릴 때 이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AI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그 활용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미디어를 소비하는데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발제문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것 없이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시대의 흐름이나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은 돈의 흐름이죠. 최근에 그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얼마 전까지는 애플이었어요. 근데 불과 몇 달 전에 이게 엔비디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시총이 지금 현재 제가 방금 확인했을 때 4.3 트릴리언 달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4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5,500조 원이에요. 여러분들 놀라시지도 않는데요. 이게 컨텍스트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GDP가 한 1.7조 1.7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기업 하나 가치가 대한민국의 한 2.5배 정도 벌써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그 아성을 무너뜨리고 엔비디아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고 이제 제조를 위탁하는 그 기업인데 그 기업이 이렇게 뜬 것은 AI가 세상을 바꿔버릴 것이라는 믿음이 모든 사람들, 특별히 돈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머니에도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AI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고 지금도 AI는 모든 것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투자자인데 마크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초반에 메타에도 투자하고 또 페이팔에도 투자하고 실리콘밸리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투자자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 사람들, 특별히 미국에 있는 그 하이 프로파일 사람들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항상 대중이랑 소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 또는 학계에 계신 분들, 고위공직자들 이런 분들 보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인은 좀 다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PR을 해야 되니까. 정치인들은 자주 PR을 한다고 쳐도 한국에서는 정치인을 제외하고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아끼려고 하거든요. 자기 생각을 최대한 감추려고 하고
비밀 같은 게 있으면 자기만 알고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누질 않아요. 근데 미국 문화 중에 굉장히 좋은 것은 지식인들, 그 다음에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대법관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생각을 대중들과 서스름 없이 소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한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 마크 앤더슨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당신이 인터넷을 통해서 나타났던 정보혁명이나 변화를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면 AI는 그걸 수천 배에 달하는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AI가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 삶의 컨트롤 레이어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컨트롤 레이어, 우리 삶을 통제하는 모든 하나하나 순간순간마다 AI가 그 과정 가운데 스며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료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뭐 복지, 우리가 정부와 소통하는 방법, 예술, 문화, 그 다음에 역사, 모든 면에 있어서 AI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텐데요. 뭐 지금도 일으키고 있죠. 근데 그 분야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 언론, 미디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시민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AI를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개별 시민으로서 리터러시, 그 언론을 대하는 그 리터러시, 그러니까 어떤 그 언론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AI 시대에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그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에 제 주제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근대 언론의 역사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언론은, 우리에게는 이런 미신이 있어요. 언론은 객관적이야. 언론은 원래 공정한 것이었어. 언론은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 보도만 하는 기관이야. 이런, 저는 이제 망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미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언론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것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AI 시대의 미디어 지형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변화, 전 이것을 알고리즘과 생성형 AI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을 소비할 때 뭐 X에 들어간다든지 페이스북에 들어간다든지 주로 알고리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진실을 바라보는 눈을 기를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짜 뉴스 그리고 편향, 이것은 최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AI를 통해서 AI가 만들어낸 현상 역시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가 미국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이 처음 건국됐을 때 1776년이죠. 그 당시에 미국 안에서 굉장한 두 종류의 큰 파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연방주의자들, 그 페더럴리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파벌은 반연방주의자들, 이제 엔타이-페더럴리스트라고 하는 두 진영 간의 극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같은 미국을 건국하고 같은 자유의 나라를 건국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그 방향을 추구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접근 방식, 프로세스가 비전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세력 간에는 굉장히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 어떤 정반합의 결과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페더럴리스트, 엔타이 페더럴리스트 역시 자기들 입장을 대중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벌써 1776년 그때 당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그 연방주의자들을 대변하는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국부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사람이 The Gazette of the United States라는 언론사를 만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가 생각하는 연방주의, 이 연방주의라는 것은 강력한 중앙 집권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펼치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의미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강력한 연방이 있어야 된다고 믿었던 그 해밀턴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소신과 정치적인 비전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The Gazette of the United States라는 언론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1776년부터 언론사를 만들 때 그 목적이 뭐예요? 소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불순한 목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보를 전달하고 객관적인 사실 전달하는 것이 언론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학습하고 대학에서 배우고 해왔지만, 막상 언론이 진행된 역사를 보면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해밀턴이 그런 정보 그 언론사를 만들자 그 반대 진영에 있던
그 반연방주의자의 대표격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역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제퍼슨 역시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자신의 언론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The Gazette, The National Gazette라는 언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미 다 없어진 언론들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제퍼슨과 해밀턴은 이렇게 경쟁하는 관계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자기들의 메시지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밀턴이 좀 자신이 세력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또 만든 것이 뭐냐면 뉴욕 이브닝 포스트라는 언론을 만들어요. 이 1801년도에 만든 언론사인데요. 그 언론사가 지금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 포스트가 됐습니다. 여러분 뉴욕 포스트 아시죠? 그 트럼프 관련해서도 보도가 많이 나왔던 이 언론사,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언론사예요. 그때 당시 알렉산더 해밀턴이 1801년도에 자신의 입장, 정치적인 입장, 쉽게 말하면 이제 바이어스죠. 편향된 어떤 관점을 더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언론이 지금까지 이렇게 유구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언론이 공정해야 된다, 언론은 공명정대해야 된다, 그리고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해야 된다, 절대 의견을 전달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언제부터 우리가 가지게 됐을까요? 바로 1920년대부터입니다. 1920년대부터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 진보 운동이 확산되면서 진보 운동 가운데 특별히 하나의 중요한 사조는 대중들을 계몽시켜야 돼. 대중들은 무지한 집단이야. 그 무지한 집단을 우리가 지식과 정보와 세련된 말과 언어와 어떤 교양을 통해서 계몽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류가 사조가 미국 사회 지식인들 계층에서 이렇게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역시 그 영향을 받아서 대중들을 계몽시키는데 또는 어떤 고고한 입장을 전달하는데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많이 팽배하게 이렇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언론 공부하셨으면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월터 리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월터 리프만이라는 사람이 그 움직임의 중심에 있었고 당시의 모든 미국의 언론사 역시 그런 흐름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언론인들이 이제 전문인 취급을 받기 시작하고 객관성을 중시하는 이 언론사들이 정보의 그 게이트키퍼, 어떤 문지기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방송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미국에서 이제 이 흐름이 이어지면서 1970년대까지 뭐 미국 방송계에서는 사실 TV라고 하면, 텔레비전이라고 하면 세 개 방송사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ABC, NBC, CBS. 이 세 개 방송사가 이 정보의 모든 것을 독점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정보를 얻을 때 어디에 갔느냐? 뭐 뉴욕타임즈나 아니면 워싱턴 포스트, 아니면 TV를 볼 때는 ABC, NBC, CBS 같은 뉴스에 가서 거기서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서 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언론사들이 자신들은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는 좌편향적인 그 정보를 많이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이야, 우리는 뭐 공정한 보도를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패널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니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공정하다기보다는 좌편향적인 정보를 주로 전달했던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항마로 만들어졌던 게 미국의 폭스 뉴스인데요. 이게 폭스 뉴스가 생긴 것이 얼마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1996년도에 폭스 뉴스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보 또는 미디어 역사가 흘러가는 와중에 여기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소셜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뭐 미국 미디어 또는 이제 근대 미디어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AI가 가짜뉴스를 만들었어, 또는 편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역사적인 컨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역사를 알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단순히 우리가 당면한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맥락 가운데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구나라는 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관점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셜미디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원래 컨텐츠를 검열하지 않았습니다. 뭐 알고리즘을 특별히 조작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의 입맛에 맞게 구미에 맞게 이렇게 그것을 뭐 검열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처음에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언론을 정보를 접할 때 아마 비슷한 과정을 거치셨을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언론사가 있죠. 뭐 KBS, 뭐 MBC, 또 뭐 오마이뉴스 혹시 있습니까?
펜앤마이크 아니면 이렇게 또 요즘에는 그 독립 기자들도 많이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전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독립 기자들을 팔로우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정보를 내 피드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정보 소비의 방식이었죠. 근데 이렇게 정보가 확산되면서 미국에서 어떤 변화가 생겨나냐면 오바마가 이 흐름을 굉장히 잘 이용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처음 당선됐을 때 오바마는 소셜미디어 대통령이다. 그리고 2012년에 재선됐을 때도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자신의 풀뿌리 지지자들을 규합하는데 정말 천재적인 그 감각을 썼던 것이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참 그때까지는 이제 미국 진보 진영에서 소셜미디어를 뉴미디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찬양을 많이 했어요. 아, 정말 이거는 혁명적이다. 드디어 게이트키퍼가 없어졌고 언론의 민주화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었는데 이 미국 언론들의 극찬을 완전 박살낸 것이 누구냐면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바마가 소셜미디어를 쓰는 걸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트위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트위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봐도 무방하죠. 왜냐하면 뭐 자기 메시지를 계속 냈으니까요. 참 깜짝 놀라는 건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서 장관도 막 자르더라고요. 그 처음에 그 국무장관이었던 렉스 틸러슨 이 사람이 트럼프랑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트윗을 날립니다. 렉스 틸러슨, you are fired. 너 이제 그만, 지금까지 수고 감사하다 하지만 이제 그만 일해서 줬으면 좋겠다. 물론 명시적으로 you are fired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해고 통보를 트위터로 그냥 그렇게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트럼프는 트위터를 잘 쓸 줄 아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진보 진영 또는 미국 좌파 진영에서도 자신들의 대항마가 생겨난 거죠. 처음에는 뉴미디어야, 언론의 민주화를 이뤘어, 소셜미디어는 정말 혁명적인 도구야라고 생각했던 그 미국 진보 진영에서 트럼프가 자신들보다 더 미디어를 잘 활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가짜 정보가 많이 범람하고 있어,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어, 사람들을 우민화시키고 있어, 여기 에코 체인버, 자신들만의 어떤 공간에 가둬놓고 있어, 이런 식으로 비판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미국 보수 진영에서 온라인상에서 승리를 점점 쟁취할 때 그 주류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그 승리를 아주 폄하하면서 반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 이제 기름에 불을 붙였던 것이 2021년 1월 6일 있었던 의사당 난입 사태입니다. 그때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물론 트럼프가 여러 가지 뭐 경솔한 발언을 통해서 그 미국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된 정보를 준 부분도 있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뭐 진상 조사도 이루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트럼프는 모든 소셜 미디어에서 퇴출당합니다. 페이스북에서도 퇴출당하고 인스타그램에서도 그리고 트위터에서도 트럼프 계정이 정지가 됐어요. 그걸 보면서 뭐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와, 미국 현직 대통령도 저렇게 자기 계정을 정지당할 수, 블락당할 수 있구나. 근데 그때부터 이제 미국 좌파 진영 또는 진보 진영에서 보수 미디어에 대한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국 보수 진영에서 뭐 유튜브를 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내 영상에 노란 딱지가 많이 붙고 있어, 내 영상에 알고리즘이 잘 많이 안 되고 있어, 모르겠어요. 여기 펜앤마이크 관련된 영상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그런 경험을 많이 토로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트럼프와 그리고 그 미국 보수 진영에 대한 어떤 그 탄압이, 미디어의 탄압이 많이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근데 이 정점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헌터 바이든 그 랩탑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헌터 바이든 미국 조 바이든의 아들이었죠. 그 아들이었던 헌터 바이든이 이제 조 바이든과 연루된 어떤 뇌물 스캔들에 연루가 돼 있어서 그 관련된 이메일을 주고 받았는데 헌터 바이든이 자기 랩탑을 어떤 그 고장나서 그 AS 센터에 맡깁니다. 근데 그 AS 센터에 맡겼던 그 수리공이 그 정보를 다 백업해놔가지고 나중에 그걸 다른 언론과 이렇게 정보기관에 넘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헌터 바이든의 뭐 이메일을 통해서 나눴던 어떤 1급 비밀 같은 그런 정보들이 대중에게 새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요. 미국 뉴욕 포스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언론사에서 그 헌터 바이든 스토리를 이제 보도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메타 그리고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그리고 특별히 트위터에서 뉴욕 포스트 계정을 아예 잠궈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뉴스 회사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정을 잠궈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FBI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밝혀진 진실은 그게 가짜 정보가 아니었고 팩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런 식으로 어떤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어떤 검열과 규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진실도 거짓이 될 수 있고 거짓도 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 가운데 결국 이제 뭐 우리가 오늘 발제 주제가 이 진실을 분별하는 그 시민의 눈이잖아요. AI 시대에 진실을, 팩트를 분별하는 시민의 눈을 기르는 것, 이게 우리 주제인데요. 저는 AI 전문가가 아닙니다. 뭐 AI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는지, 뭐 아까 이경정 교수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챗GPT의 메커니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저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발제를 맡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실리콘밸리에서 테크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을 검열하는지, 또 이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또 생성되는지, 또 요즘에 생성형 AI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내가 보면 그걸 믿을 수 있어.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AI가 나타나서 내가 보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됐죠. 생성형 AI 때문에. 뭐 동영상도 내가 프롬프트만 제대로 넣으면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만들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민으로서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시야를 가지는 것, 그 퍼스펙티브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발제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결국 뭐 역사에 대해서, 그다음 미국 언론의 발전 과정,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가 어떻게 언론의 중심에 서게 됐는지 이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핵심은 그것입니다. AI 시대에 가짜 뉴스가 만들어진 것은 AI 때문이 아니고 원래 가짜 뉴스는 있었다. 인간의 그 본성이라는 것이죠.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걸 전파하려고 하는,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사심을 위해서 그걸 전파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개인이 되면 뭐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이 되겠고, 이게 규모가 커지면 언론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뭐 펜앤마이크가 주관하시지만 펜앤마이크가 편향이 있는 언론사일까요? 편향이 없는 언론사일까요? 전 편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펜앤마이크가 편향이 있는 것은 KBS, MBC가 편향이 있는 거랑 똑같이 펜앤마이크 역시 편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겨레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어젠다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이런 아주 단순한 팩트를 사람들이 그냥 쉬쉬한다는 거예요. 그냥 편향은 없어. 근데 편향이 없을까요?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시민들이 이제 다 알잖아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다 편향이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나를 지금 바보 취급하나? 근데 결국 그 가짜 뉴스, 뭐 제가 하나 일화를 더 말씀드리자면, 그 미국 아까 건국식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미국 국부 중에 한 명이 있는데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영국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할 때 그 당시에 자기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영국 시민들에게 배급을 합니다. 무슨 가짜 뉴스였냐면, 영국 사람들이 인디언들을 사주해서 아메리칸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아메리칸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벗기고 있다, 머리 가죽을 벗기고 있다, 그런 식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 안에서 영국 시민들 내에서 반전 정서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려요. 그 가짜 뉴스의 시조 중에 한 명이 그 미국의 국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가짜 뉴스와 또는 이 편향이라는 것은 그냥 미디어 역사와 함께 그냥 같이 붙어서 거의 어떻게 보면 미디어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미디어의 특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현실 가운데, 이런 어떤 현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전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부지런하라. 여러분들이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뭐 엄청난 그 AI 툴이 있어서 그 툴이 나에게 진실만을 공급해 줄 거야. 그런 생각을 애초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존재하지 않고, 그런 게 존재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역시 알고리즘과 어떤 다른 역량에 의해서 오염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뭐 아까 이경정 교수님도 이제 경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저도 이게 마켓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거든요. 뭐 단적인 예로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챗GPT에 대해서 너무 그 woke하다, 너무 이 깨시민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챗GPT에서 비판만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겠죠. 여기에 대해서 뭐 호불호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록이라는 또 하나의 그 AI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챗 GPT와는 좀 다른 각도의 바라보는 진실을 통해서 설명을 똑같은 프롬프트인데 다른 답변을 해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AI 에이전트들이 다양한 AI 에이전트들이 존재하게 되면 그 AI 에이전트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결국 우리 시민들이 선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시장이 저는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팩트를 찾기 위해서 오히려 AI 시대에 더 정보가 오염되고 사실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팩트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를 해야 되고 누가 떠먹여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정보와 팩트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의심하라. 항상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 소스가 무엇인지, 이것이 진짜 팩트인지 아닌지, 정말 팩트인지 아닌지, 아무리 뭐 유수한 언론기관이 그걸 보도했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팩트인지 아닌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그럼 어떻게 팩트를 구분할 수 있는가? 제 개인적인 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항상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소스를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란 특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리서치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내란 특검을 펜앤마이크에서 검색을 해보면 거기 관련된 기자님들이 쓰신 글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경향신문의 내란 특검을 검색해보면 거기 역시 경향신문 기자들이 쓴 기사가 쭉 뜰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핵심 주제에 대해서 두 기사를 분석했을 때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검찰이 몇 시 몇 분에 어떤 수사를 했다, 누구를 소환했다, 그리고 소환 결과 이런 증언을 받아냈다. 근데 그 공통되는 부분 말고 나머지 이제 한 3-4 패러그래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는 방식은 뭐냐면요, 그 팩트 오버랩하는 팩트 말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 신문사 또는 그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취사선택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결정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소셜미디어나 아니면 그 주변 관계자들의 증언을 분석하고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다 보면 진실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실 수고가 따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진실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 발제를 이제 마무리하자면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에 바탕한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를 모두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